안녕하세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사실 저는 살면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정말 지옥 같은 일을 한번 겪었는데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 힘을 내며 열심히 살았더니 정말 꿈만 같은 기적이 찾아오더라고요. 역시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열심히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는데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래도 늘 저와 여동생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 덕에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 충식이라는 친구랑 제일 친했는데요. 충식인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했는데 힘을 믿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켜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불량 학생들한테 시비가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충식이가 나서서 절 구해주더라고요. 야, 너희들 뭔데 내 친구한테 시비 걸고 난리야? 너네 이렇게 밖에서 담배 피고 친구 돈 뺏고 다니는 거 너네 부모님도 아니야? 내가 확 학교에다가 얘기해버리고 너네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려버릴까? 충식이가 워낙에 덩치도 크고 인상도 강하다 보니까 그 불량 학생들이 겁먹고 그냥 도망가 버리더군요. 전 충식이가 제 친구라는 게 항상 너무 든든했습니다. 전 그렇게 친구랑도 잘 지내고 가족과도 잘 지내면서 어느덧 대학도 졸업하게 되었어요. 전 어릴 때부터 경찰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에 경찰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세상에 쉬운 건 없는 걸까요? 전 제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합격의 문턱을 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몇 번 더 도전을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은 맛만 봐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계속 도전해서 꿈을 이루길 바라셨지만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생활하면서 살래요.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제가 언제까지 제 꿈만 쫓으면서 이렇게 공부에만 매달릴 순 없잖아요. 그렇게 경찰 시험을 포기한 전 결국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어릴 때부터 꿈꿨던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적성에도 잘 맞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대 초반에 지인의 소개로 저처럼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형편이 안 좋다 보니 저희 결혼할 때 도와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랑 모은 돈으로 방 2개짜리 작은 전셋집을 얻게 되었어요. 비록 남들처럼 여유롭게 시작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님, 요새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 것 같길래 제가 외투 좀 사왔어요. 이건 어머님이랑 아버님 거고요. 이건 우리 아가씨 거예요. 우와, 새언니, 제 것까지 사오신 거예요? 저 진짜 새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오빠만 있다 보니까 언니가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었는데 새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친언니가 생긴 것 같아서 진짜 좋다니까요. 아유, 그럼 그냥 날 친언니라고 생각해요. 나도 우리 아가씨가 내 친동생 같아서 얼마나 예쁜데요. 아가씨, 그럼 우리 언니 동생끼리 오늘 시장이나 한번 갔다 올까요? 오늘 저녁 먹을 거리라도 살 겸 저랑 데이트나 해요. 저희 아내는 제 여동생과도 진짜 친하게 지내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 모두 아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처가에 갈 때마다 장모님이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제 여동생이 제 아내를 잘 따르는 것처럼 저희 처남도 저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매영,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저 매영 언제 오시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유, 나도 빨리 오고 싶었는데 오늘따라 차가 너무 막혔네. 근데 처남,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당연하죠. 저 매영이랑 술 한잔하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아무튼 지난번엔 매영이 저 술 사주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쏠게요. 가서 남자끼리 아주 재밌게 마시다 오자고요. 전 그렇게 양가 식구들과 잘 지내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둘에 딸 하나도 낳게 되었어요. 당시 공인중개사로 일하던 제 친구 충식인 저희 아내가 애를 낳을 때마다 매번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이야, 시간이 진짜 빠르긴 빠른가 보다. 영석이 너 결혼한다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자식이 셋이라니. 내가 진짜 너만 보면 부러워 죽겠다. 부러워 죽겠어. 으이구, 그렇게 부러우면 너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갈 생각해. 생긴 것도 남자답게 듬직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놈이 왜 장가를 안 가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제가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에 생각지도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저희 딸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혼자 멍하니 멈춰 있거나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별일 아닌 줄만 알았는데 언젠가부턴 딸이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자꾸 팔에 벌레가 기어다녀요. 팔에 꿈틀꿈틀 움직여서 간지러워 죽겠어요. 뭐라고? 팔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벌레가 기어다닌다는 거야? 딸이 하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길래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봤다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저희 딸이 희귀 난치병인 소아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 말이 오랫동안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심하면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되고 발작이 심하면 뇌 손상이나 사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엄마인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봐. 내가 더 착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아람이한테 그런 병이 나타난 건가 봐. 양가 부모님께서도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거의 온 집안이 저희 딸 때문에 한순간에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부모로서 딸을 지켜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희 딸을 24시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외벌이로 애 셋에다가 딸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혼자 벌어서 그 모든 걸 감당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전 정말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커피 한 잔도 안 사 먹고 밥값도 아까워 아침 일찍 제가 직접 도시락을 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저한테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여보, 점심값이 아까우면 차라리 내가 도시락을 싸줄게. 당신 안 그래도 혼자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도시락까지 직접 싸는 거 진짜 미안해서 그래. 아니야, 나보단 당신이 고생이지 뭐. 당신이야말로 하루 종일 우리 아람이 챙기고 집안일까지 하느라 진짜 정신 없잖아. 그러니까 난 걱정하지 말고 당신 우리 아람이만 신경 써주면 돼. 알았지? 사실 저희 딸이 갑자기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는 병이다 보니 아내가 24시간 딸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차도 아내한테 쓰라고 집에 놔두고 전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옷도 거의 두세 벌 정도 가지고 계속 돌려 입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아껴 쓰는 건 다 괜찮았는데 애들이 점점 커가다 보니까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내가 아픈 저희 딸을 유독 신경 쓰다 보니까 저희 아들들이 조금씩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맨날 누나만 챙겨요? 하루 종일 누나만 쳐다보고 누나한테 말도 제일 많이 걸잖아요. 나도 엄마 자식인데 왜 누나한테만 잘해주냐고요. 호영아, 너희 누나가 많이 아프지 않니? 누나가 아프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엄마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도 엄마 너희 셋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알지? 게다가 저희 집이 워낙 좁다 보니까 점점 애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각자 방을 쓰고 싶다며 투덜거릴 때가 많았어요. 게다가 양가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제대로 앉을 자리도 별로 없고 제가 주무시고 가시라고 하면 꼭 거절을 하시는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어머니, 시간도 늦었는데 그냥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오밤중에 집까지 가시려면 힘들잖아요. 저희가 안방 비워드릴게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안방에서 자니? 그리고 우리가 안방에서 자면 너희가 불편하게 좁은 거실에서 자야 되는데 그건 미안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린 진짜 괜찮으니까 너희도 괜히 우리 때문에 불편하게 잘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쉬어라. 저도 다른 부부들처럼 양가 부모님을 저희 집에서 편히 주무시게 하고 아침 식사도 든든하게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워낙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돈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저희 가족들을 넓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신발도 밑창에 빵꾸가 나기 직전까지 신고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게 싫어서 되도록이면 친구들도 안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충식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애가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진짜 고생이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쓰는 돈도 넌 아낀다고 아무것도 안 쓰고 있잖아. 내가 우리 집 가장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나 우리 아람이도 꼭 치료 열심히 받게 해서 낫게 할 거고 돈 열심히 모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갈 거야. 맛있는 밥 사 먹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다니는 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잖아. 그래, 가족 생각하는 네 마음 내가 왜 모르겠냐. 그래도 내가 네 친구니까 힘들 때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선 언제든지 도와줄게.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 이악 물고 열심히 살아온 전 결혼 13년 만에 어느덧 3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텐 정말 인생을 갈아 넣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있던 충식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영석아, 너 요즘에 집 알아보고 있다며? 안 그래도 이번에 시세보다 3천만 원이나 싸게 나온 전세집이 하나 있거든. 너희가 지금 사는 집보다 평수도 넓고 좋은데 한번 보러 가는 게 어때? 저는 그 말에 바로 충식이랑 같이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가서 구경을 했는데 집도 넓고 방도 3개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4억짜리 전세니까 여태까지 모은 돈에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빼면 이사를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랑 상의하고 그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애들이랑 같이 그 집을 보러 갔는데 저희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우리 진짜 이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아싸! 아빠, 우리 얼른 이사 가요. 빨리 여기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애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충식이가 아니었으면 그 금액에 그런 좋은 전셋집을 얻지 못했을 텐데 역시 친구가 좋긴 좋은 거구나 싶더라고요. 충식아, 너 내가 14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지? 항상 우리 가족들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는 게 내 꿈이었는데 네 덕분에 드디어 꿈을 이뤄보게 되네. 나 그 집으로 이사가고 나면 너한테 크게 한턱 쏠게. 그런데 충식이는 대답도 안 하고 웬일인지 표정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어두운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냥 요즘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영석아, 우리 친구 맞지?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친구가 아니면 뭔데? 뜬금없이 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충식인 고개만 돌린 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충식이가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충식이가 그때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장근까지 다 치르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하던 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이삿짐 트럭까지 불러서 그 집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집 안에 누군가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기요, 오늘 저희가 이 집으로 이사 오기로 했는데 그쪽은 누구세요? 네? 이사라뇨? 저희가 이미 일주일 전에 이사 왔는데요.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놀라서 주소를 몇 번이고 확인해 봤지만 분명히 저희가 이사 가기로 한 집이 그 집이 맞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충식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심지어 제 전세 계약서에는 집주인 연락처로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까 충식이가 저한테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였더라고요. 계약할 때 나왔던 집주인도 충식이가 돈 주고 고용한 가짜 집주인이었고 서류와 도장도 전부 다 가짜로 만든 거였어요. 전 그때 이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충식이 그놈이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나랑 친구로 지낸 게 몇 년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충식이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말았어요. 급하게 작은 월세집을 하나 구해서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에 눈앞이 깜깜하기만 하더군요. 전 경찰에 충식이를 신고한 후 직장까지 그만두고 몇 달 동안 계속 그놈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보, 오늘도 그 인간 찾으러 가는 거야?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일단 조금만 기다려보자. 당신 요즘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맨날 그 인간 잡으러 다닌다고 뛰어다니는 거 너무 걱정돼서 그래.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옆에서 그걸 다 지켜본 인간이 그 돈을 홀랑 들고 날라버렸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하게 경찰만 믿고 기다리겠어?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 나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그렇게 충식이에 대해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그놈한테 당한 게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이 똑같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피해자들도 전부 다 충식이 그놈의 지인이었대요. 제가 20년 넘게 믿고 지냈던 친구가 지인들 뒤통수나 치는 천하의 나쁜 놈이었던 거죠. 저는 그놈을 찾아다니면서도 제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 매일 술을 먹고 집에서 우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밤에 잠이 오지도 않고 어쩌다가 잠이 들어도 소리를 지르면서 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야, 이놈아,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여보, 또 악몽을 꾼 거야? 아휴, 내가 진짜 못 살아.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뭐야, 꿈이었어? 여보, 그럼 충식이 그놈 어디 갔어? 방금 전에 내가 잡아다가 아주 족치고 있었단 말이야. 충식이 그놈 지금 어디 가냐고. 그렇게 하루하루 괴로워하며 살아가던 중 5개월 만에 충식이가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구치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뻔히 알면서 이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해? 너 내가 그 돈 모으자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매일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10원 한 푼 아끼고 아꼈던 거 다 알잖아. 그걸 다 옆에서 지켜봤으면서 어떻게 그 돈을 홀랑 들고 도망갈 생각을 하냐고. 영서가 정말 미안하다. 나도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사실 나 예전부터 경마에 빠져 있었거든. 그런데 너무 심하게 빠지다 보니까 경마한다고 대출도 받고 카드로 돌려막기까지 하다가 빚이 너무 늘어나 버렸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도 가진 거 없으시고 나도 딱히 어디 의지할 데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나쁜 마음을 먹게 됐어. 네가 아픈 아람이 병원비까지 부담하는 거 다 알면서도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말았다고. 그러니까 다 알면서 그런 짓을 왜 하냐고.
아무리 경마에 빠져서 빚이 많아졌어도 그렇지. 어떻게 20년 지기 친구의 피 같은 돈을 뺏어갈 생각을 해? 넌 나한테 잡히기 전에 경찰한테 먼저 잡힌 걸 다행으로 알아. 나한테 먼저 잡혔으면 너 이렇게 멀쩡하게 나불거리지도 못했을 거야.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충식이 그놈은 경찰에 잡혔고 저도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긴 했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더군요. 13년 동안 죽어라 고생했던 게 물거품이 되니까 그냥 제 인생이 통으로 날아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안 만나고 밥도 안 먹고 맨날 집에 틀어박혀서 술만 먹으며 지냈습니다. 여보, 이제 그 인간 감방에도 들어갔잖아. 우리한테 그런 짓 한 거 벌받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만 그 일은 잊고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살아보자. 어? 싫어. 그놈이 감방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 그 세월들이 보상되는 건 아니잖아. 난 우리 가족들을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그 꿈이 다 박살나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겠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전 그렇게 하루하루 인생을 망친 패배자처럼 살아갔습니다. 옆에서 가족들이 위로를 많이 해줬지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꼭 보여줄 게 있다며 어떤 동영상 하나를 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동영상 안에서 저희 가족들이 한 명씩 나와서 저한테 응원의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첫 순서는 바로 저희 아내였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힘들지? 당신이 그동안 그 돈 모으겠다고 정말 피땀 흘려 일하고 아끼고 아끼면서 살아왔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날아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근데 여보, 난 한순간에 날아간 그 돈보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해. 난 당신이 지금처럼 어깨가 축 처져서 맨날 울고 있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굳게 먹고 다시 일어서 보자. 내가 당신 기운 낼 수 있게 옆에서 더 많이 응원해 줄 테니까 날 봐서라도 조금만 힘내주라. 어? 아내의 말이 끝난 후 이번엔 저희 애들이랑 장인 장모님도 등장하시더군요. 아빠, 요즘에 아빠가 맨날 울기만 해서 너무 속상해요. 아빠는 아픈 날 위해서 일도 진짜 열심히 하고 항상 든든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사람이었잖아요. 난 아빠가 예전처럼 멋있는 사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쁜 아저씨는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아요. 네? 자네 그거 아나? 난 자네가 우리 사이가 되어줘서 그동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늘 처가 식구들을 생각하고 자기 처자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지 않나. 난 자네가 꼭 이 난관을 멋있게 헤쳐나갈 거라고 믿네. 자넨 세상에서 제일 듬직하고 멋진 사람이니까 꼭 그럴 거라고 믿어.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까지 눈물을 보이며 저한테 응원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영석아, 엄만 영석이 네가 참 자랑스럽단다. 어릴 때부터 참 착하고 듬직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처자식을 위해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걸 보고 내가 참 자식을 잘 키웠구나 하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니 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니. 하지만 엄만 우리 아들이 그런 놈은 잊어버리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우리 아들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 그래줄 수 있지? 저는 그 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선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어요. 저를 생각해주는 가족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여보, 미안해. 날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는데 난 나 힘들다고 가족까지 내팽개치고 한심하게 살았어. 나 이제부터 다시 힘내서 열심히 살아볼 거야. 우리 애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거고 당신한테도 듬직한 남편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더 믿어주라. 그날 전 아내랑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배신당한 충격 때문에 가족들한테 걱정만 끼치며 살았던 것도 정말 많이 후회를 했답니다. 그 후 저는 저희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재취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취업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벽엔 신문을 돌리고 낮엔 일당제로 소일거리를 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쓰리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고 아내가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여보, 새벽부터 밤까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사람이 잠은 충분히 자야 하는데 당신 요즘에 쓰리잡 하느라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잖아. 난 괜찮아.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정 힘들면 내가 먼저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우리 애들이나 더 신경 써줘. 하지만 아내는 저한테 너무 미안했는지 집에서 부업을 시작하더군요. 저희 딸 때문에 밖에서 일하는 건 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부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었나 봐요. 저는 그런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좁은 방에서 낑겨 자는 저희 애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며 살다 보니까 세수하다가 코피가 흐른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가족들을 위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평소처럼 주택가에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집 대문 너머로 신문을 집어넣고 지나가는데 대문 틈새 사이로 언뜻 무슨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웬 마당에 짐을 저렇게 놔뒀지? 하고만 생각했습니다. 대문에 틈새가 있어서 살짝 들여다봤는데 세상에 마당에 있던 게 짐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바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시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담장을 넘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할머니를 깨우려고 흔들어 봤지만 전혀 의식이 없더군요. 집안에 다른 사람이 없나 해서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기도 했어요. 저기요, 누구 없어요? 여기 할머니가 쓰러져 계신다고요. 하지만 집엔 아무도 없는 건지 인기척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 경찰 공무원 준비할 때 배워뒀던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발요. 그렇게 10분 정도 지나자 구급차가 도착을 하더군요. 119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구급차에 싣고 가길래 신문 배달이고 뭐고 저도 병원에 쫓아갔습니다. 딱 봐도 가족들 없이 혼자 사시는 것 같길래 저라도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응급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1분 1초가 정말 한 세월 같더군요. 혹시라도 할머니가 잘못되셨을까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한테서 할머니의 병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환자분께선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원래 심근경색이라는 게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한 거라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보호자님께서 안 늦게 병원에 정말 잘 데려오셨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행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집에 다시 들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숨을 돌리고 있던 중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할머니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저기요, 그쪽이 저희 어머니 쓰러지셨을 때 신고해 주신 분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신문 배달하느라 지나가는데 대문 틈새로 쓰러져 계신 게 보여서요. 그래도 늦지 않게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쪽 분이 아니었으면 저희 어머니 제 얼굴도 못 보고 세상 떠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사례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저희 어머니 목숨까지 살려주셨는데 그냥 보내드리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아유, 아닙니다. 전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사례 같은 건 진짜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어머니한테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신데 제가 연락처라도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할머니 아들이 하도 간절하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길래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왔으니 저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병원을 나와버렸어요. 그 이후 평소처럼 다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문득문득 그 할머니가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치료는 잘 받으셨는지 몸은 좀 괜찮으신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영석 씨 아닌가요? 네? 아, 저 박영석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저 한 달 전에 박영석 씨가 목숨 구해준 노인입니다.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례금도 안 받는다고 했다던데 제가 밥 한 끼라도 대접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 목숨까지 살려주셨는데 적어도 밥 한 끼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엄청 간곡한 목소리로 저한테 계속 부탁을 하시더군요. 전 성의를 무시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할머니가 괜찮으신지 궁금하기도 해서 그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완전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도 와 있더군요. 할머니 아들은 제 손까지 붙잡고 엄청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살려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올해 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걱정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쓰러지고 마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새벽에 잠깐 외출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대문 앞에서 쓰러지셨대요. 그때 영석 씨가 아니었으면 저희 어머니 영영 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도 저한테 몇 번이고 고맙다고 하시더니 이것저것 궁금한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나저나 결혼은 했어요? 아이는 있고? 아, 저 결혼하고 애도 셋이나 있습니다. 애 셋 키우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네요. 그럼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런데 그때 신문 배달하다가 날 발견했다고 들었는데 젊은 사람이 직장을 안 다니고 왜 신문 배달을 해요? 아, 그게 사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요. 저는 망설이다가 할머니가 너무 궁금해하시길래 그냥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에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냥 다 터놓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딸내미도 아파서 치료비 감당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 친한 친구한테 사기까지 당하다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도 않고 그렇게 일하면서. 네, 그런데 저희 가족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새아이 아빠인데 겨우 이런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비록 할머니네 가족하고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안타까워해 주시는 걸 보고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가끔씩 할머니가 저한테 연락해서는 자꾸 밥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집에서 혼자 지내니까 외로워서 그런데 시간 날 때 우리 집에 와서 밥이나 좀 먹어요. 이번에 올 땐 혼자 오지 말고 와이프랑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요. 내가 사람들한테 음식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이 멀리 살다 보니까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혼자 지내시는 할머니가 걱정되기도 하고 외롭다는 말씀에 마음이 쓰이기도 해서 저희 와이프랑 애들을 다 데리고 할머니네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번에도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선 저희 아내랑 애들을 엄청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군요. 아이고,
애기 엄마가 너무 곱상하고 예쁘네. 눈빛이 참 선한 게 부부끼리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유, 할머님이야말로 이한테 들었던 것처럼 얼굴도 고우시고 너무 자상하시네요. 식사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저랑 애들까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저희 애들도 꿀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시며 용돈까지 주시더군요. 얘들아, 이거 용돈이야. 이 할미가 너희들이 예뻐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알겠지? 우와, 할머니 고맙습니다. 근데 할머니 누구예요? 난 그냥 너희 아빠 덕에 목숨 건진 동네 할머니야. 앞으로는 그냥 편하게 금례 할머니라고 부르려무나. 할머니 이름이 이금례거든. 그렇게 오순도순 대화도 하며 식사를 마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안방에서 무슨 앨범을 하나 가져오시더니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게 바로 우리 큰아들이야. 사실 내가 지난번에 자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우리 큰아들이랑 너무 닮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큰아들 생각도 나고 해서 자네한테 자꾸 연락하고 밥이라도 먹이고 싶어서 이렇게 부른 거야. 아, 그러고 보니 아드님이 저랑 인상이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그런데 아드님이 보고 싶으시면 아드님을 부르시지 왜 절 부르셨어요? 사실 우리 큰아들이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는 애였어. 내가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도록 내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고 우리 바깥 양반 암으로 세상 떠나기 전에도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던 애야. 그런데 이번에 날 구해준 사람한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보고 싶어서 자네 불렀었는데 그때 처음 보고 우리 아들이랑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지 뭔가. 난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아들이 날 구하러 내려와 준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할머니는 예전에 남편분도 잃고 큰아들마저 사고로 잃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제 외모가 큰아들과 닮아서 더 저한테 정을 많이 느끼셨나 봐요. 그 후에도 할머니는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할머니와 자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꼭 과일 하나라도 싸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저도 이것저것 사다 드리고 저희 아내도 반찬을 만들어 저보고 가져다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저희 애들 엄마가 만든 반찬이랑 사골국인데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식사할 때마다 꺼내서 드세요. 저희 애들 엄마가 그래도 음식은 좀 잘하는 편이니까 맛이 없진 않을 거예요. 아이고, 안 그래도 애를 셋이나 키우느라 바쁜 애기 엄마인데 내가 이런 걸 받아 먹으면 쓰나. 할머니도 저희한테 맨날 과일이며 뭐며 많이 싸주시잖아요. 원래 이웃끼리 이런 건 정으로 서로 나눠 먹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아들은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전 할머니 아들과도 형님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좋은 인연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형님이 할머니 생신이라면서 저보고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할머니께서 저한테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우리 아들이 내가 너무 걱정된다면서 이제부터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기로 했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살던 집이 비게 되었는데 이왕 그렇게 된 거 자네가 그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 어떤가? 네? 제가 거길 들어가서 살라고요? 원래는 우리 아들이 전세를 주려고 했었는데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다른 사람한테 전세 주느니 자네한테 살게 해주는 건 어떠냐고 얘기를 해봤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흔쾌히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사실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지 않은가. 너무 고마워서 돈으로 살해를 하고 싶었는데 자네가 살해금을 절대 안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러네. 그러자 옆에 있던 형님도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돈을 한 푼도 안 받을 테니까 우리 어머님 세상 떠나실 때까진 그냥 거기서 사는 걸로 해. 애들도 많은데 언제까지 좁은 월세방에 살 순 없잖아. 나 솔직히 그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으면 진짜 죽을 때까지 후회했을 거야. 그런데 영석이 네가 우리 어머니 목숨 살려주고 나도 불효자식으로 만들지 않아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나랑 어머니 성일 받아줬으면 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 몇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도 자기들이 미안해서 안 된다며 꼭 그 집에서 살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펑펑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다들 정말 감사해요. 저 그 집에서 가족들과 정말 열심히 살게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신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정말 이악 물고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 후 저희 가족들은 형님이 살던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집은 시세가 12억이 넘는 데다가 36평에 방이 4개나 있는 아파트더라고요. 제가 충식이한테 사기를 당하기 전에 이사 가려고 했던 집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집이었습니다. 저희 애들이 그 집에 들어가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방이 4개야, 4개. 엄마, 나 이제 형이랑 같이 방 안 쓰고 내 방 생기는 거 맞죠? 저 지금 완전 신나서 날아갈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나 좋아? 이거 다 금내 할머니가 해주신 거니까 나중에 금내 할머니 뵈면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려. 알았지? 그나저나 층수가 17층이라 그런지 시야도 뻥 뚫려 있고 너무 좋네. 세상에 도시 야경이 이렇게나 예쁜 거였어? 내가 살다 이런 집에다 살아보다니 나야말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가 않아. 그 후 저희 가족은 양가 식구들을 불러서 집들이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집을 보며 감탄하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영서가, 너 앞으로 그 어르신한테 진짜 잘해드려야 한다. 아무리 지나가던 행인이 목숨을 구해줬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보답하는 사람 흔하지 않아. 이런 인연은 다시 태어나도 만나기 힘든 거라고.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선물까지 사들고 할머니한테 가서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집을 공짜로 살게 해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형님이 저한테 또 다른 크나큰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영서가, 너 이제 신문 배달이랑 대리운전 같은 건 그만하고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 마침 우리 직원 한 명이 그만둬서 직원을 새로 구해야 되는 참이었거든. 네? 저보고 형님이 일하시는 회사에서 일하라고요? 저 그쪽 분야 하나도 몰라서 도움이 안 될 텐데요. 일은 차근차근 배우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다음 주부터 출근해. 그리고 우리 회사가 뭐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직원 9명짜리 작은 회사야. 이런 작은 회사에선 일손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 나도 영석이 네가 워낙에 믿음직스럽다 보니까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형님, 저 진짜 그래도 돼요? 저 안 그래도 저희 가족들 앞으로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까지 주시다니 형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형님, 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형님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한다고 약속할게요. 세상에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쓰리자까지 하면서 고생하던 저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 형님한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라도 뭐든지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출근을 했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 사무실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도 나서서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영서가, 우리 건물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계시니까
네가 이런 거 안 해도 돼. 어차피 일 배우는데 시간 좀 걸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어제 알려준 것만 하고 있어. 알았어요, 형님. 아니, 이제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사장님, 저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뭐든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모르지만 앞으로는 꼭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충식이한테 사기를 당했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끝나는 줄만 알았는데 이젠 따뜻하고 넓은 보금자리에 어엿한 일자리까지 생기니까 이런 게 기적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제가 한 일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렇게까지 보답해주는 할머니와 형님한테 매일매일 감사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할머니 댁에 왕래하며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2년 4개월이 지났네요. 전 아직도 그 집에서 지내고 있고 저희 딸은 지금 뇌전증이 완치되어 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고 해서 아직 아내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저도 여전히 형님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엔 형님과 둘이서 술을 한잔 했는데 형님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영석아, 나 솔직히 그땐 너한테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 회사로 들어오라고 한 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네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오히려 내가 보답을 받는 느낌인 거 있지? 요즘에 너처럼 믿을 만한 직원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정말 고마워. 에이, 이쪽 분야에 경력도 없는 절 직원으로 써줬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형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할머니를 구해드린 게 아니라 형님이랑 할머니가 저희 가족을 구해주신 거예요.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희 가족을 밝은 햇살 속으로 끌어내 주셨잖아요. 할머니는 아직까지도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시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에선 할머니라고 말하긴 하지만 언젠가부턴 직접 만나면 전 그냥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한텐 저희 어머니랑 장모님 그리고 신기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어머님까지 있으니 이 정도면 저 부자 아닌가요? 영국의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겨울이 없다면 봄이 그렇게 즐겁지 않을 것이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이 그렇게 행복한 줄 모를 거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그렇게 큰 좌절을 한번 겪어보고 나니까 지금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더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복을 다시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언젠간 형님한테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제 힘으로 이사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다시 뼈 빠지게 노력할 거예요. 충식이 그놈은 아직도 교도소에 있는데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도 연락을 하거나 얼굴을 볼 생각은 절대 없어요. 이젠 친구도 아니고 그냥 저한테 사기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전 그냥 저희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옛말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한테 이렇게 큰 반전이 펼쳐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에게 이런 반전을 선사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감사해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